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부터 심리상담센터 상담심리 전문가 정형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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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왜 경계에선 성격장애를 앓는 분들과 있으면은 내가 가해자가 된 느낌이 들까?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자꾸만 화가 날까? 그때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짚으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대상, 어떤 화가 나 있고 그런 나쁜 대상을 바깥으로 우리한테 투사를 하면 마치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낀다. 이제 그래서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느끼면서 자꾸만 화가 나고 힘이 들고 이제 이런 상황을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자꾸 왜 편에 가르게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되지? 그 분열이라는 네. 방어 기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흑과 백,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서 보는 그 경계인들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경계인들. 네. 되게 느낌이 다르다. 왜냐면 저희 과가 쓸데없는 얘기인데 유아교육과여서 우리끼리는 우리를 유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경계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유아인이 생각이 났어요. 팬이에요, 유아인 정말 씨. 본인과 분들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연예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 과에 남자들이 워낙에 없잖아요, 유교과니까. 그쵸. 근데 유교과 남자들은 서로를 자기를 유아인이라고 부르며. 자, 그래서 오늘은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례, 기존에 보고된 적이 있는 어떤 사례 하나를 자 읽어주십시오. 네. 18살 된 대학 1학년 여학생이 잠을 잘 못 자고 밤이면 남자들이 자기를 죽이러 기숙사 방으로 들어온다는 환각에 가까운 경험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었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그런데 부모를 증오하고 있었고 아무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더 나빠져서 곧 퇴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그녀가 다니는 대학에 그녀의 어머니 나이 또래인 학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보통 비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기보다 좀 대부분 수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 상담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이제 시도를 했죠. 인간적으로 대하고 지지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내담자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내담자는 점점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고 퇴행이 심해졌어요. 퇴행이라는 거는 조금 더 어린 아이처럼 되어가는 거라고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담자로부터 이제 면담 요구 횟수가 많아졌고 미운 자기가 그 증오하는 부모와 있기 싫다 그러면서 방학 중에도 집에 안 가고 학교에 남아 있으려고 하고 학장님을 향해서 이제 뭔가 점점 요구가 많아지죠. 면담 시간은 날이 갈수록 자꾸만 길어지고 얘가 이제 면담을 끝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되면 학장님 집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면담을 또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장은 이 감당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 생활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진료를 권유를 했지만 내담자는 이제 정신과 의사는 만나기 싫다. 다른 사람은 다 싫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또 어떨 때는 학장님 차를 쓰겠다고 차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학장님이 나를 이만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날 챙겨준다면 차를 빌려달라라고 해서 또 차를 또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날 학장님 집에서 자겠다. 난 자고 가야겠다라고 하기도 해서 결국 또 허락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또 학장님 옆에서 같이 자고 싶어요 하면서 같은 침대에서 자기를 또 요구하고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옆에 자겠다 하듯이 그러다가도 이유 없이 막 학장한테 화도 내고 뭐 때리기까지 하고 또는 학장님 무릎에 누워서 어린애처럼 이뻐해 주세요 귀여워해 주세요 하기도 하고 점점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학장은 이런 퇴행적인 행동들,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계를 긋지 못했어요. 냉철하게 자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담자가 학장님의 젖을 빨고 싶다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때서야 이제 학장님은 이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고 내담자는 막 또 매달렸죠. 안 된다고.
그렇게 자르긴 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이런 유사한 요구하고 양보해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결국 학장은 잠도 못 자고 학생 때문에 기진맥진하게 되었죠. 학생 역시 모든 면에서 좀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오히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장은 5일간을 병원에서 밤낮으로 내담자와 함께 있어 준 다음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이제 다른 여의사가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여의사는 즉시 엄격한 제한을 두었죠. 학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약속한 시간에는 만나주지 않았고 치료자에게 손을 대거나 또는 접촉하지 못하고 그랬고요. 성적으로나 또는 공격적 또는 어떤 의미든 간에 신체적인 접촉은 일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의사표현은 말로만 하도록 엄격히 일러두었고 그랬는데 내담자는 놀랄 만큼 빨리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는 신뢰 내적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탐색을 강요하지는 않았고요. 내담자가 의사를 믿을 때까지 개인력, 과거 일에 대한 면담도 미뤄두었습니다. 안정이 된 뒤에야 이제 뒤에는 내담자는 오히려 자기에게 잘해준 그 학장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자신의 애기 같은 이런 태행적인 요구들을 막지 않고 다 들어주었다고 그 사람 잘못이다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죠. 이거는 이제 나이트, KNIGH 나이트의 1953년 사례를 정신과 의사 이무석 씨 논문에 있는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54년. 와. 네.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황당하셨을 수도 있고. 황당하진 않았어요. 네. 경계선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지.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는 분들이 어떻다. 참 학장님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네. 이 참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위하고 그런 마음에 이 요구들을 이제 들어줬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 사람을 위하기 좋은 때문에. 마음으로 네, 했을 좋은 텐데. 마음으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내담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치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쨌든 지금 이제 임상 현장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애를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게 나중에 이제 젖을 빨고 싶다 학장님의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해서야 이제 어느 정도의 선을 긋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전 단계부터 야 이거 너무 학장님한테 과하게 요구하네라는 느낌들을 받으셨을 테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듣는 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뭔가 조금씩 뭔가 기준을 세우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학장이 너무 받아줘가지고 여기서 태행이라고 말한 대로 그래서 더 문제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 중에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 심리학에 별다른 전공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야 상담자가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그 상담자는 아니죠. 이제 이게 학장한테 지금 상담을 받는 거고 비지식적인 상담을 하는 전문가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문 상담자는 아닌 거죠. 이거는 일종의 학장이 면담을 해주는 분인 거죠. 비지시적 치료로 학생 상담을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이제 앞부분에 저희가 여기 나오거든요. 문장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담 관련해서 학생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지금 면담을 하신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딱 보면서 저는 우선 두 가지 생각이 든 게 야, 학장이 이런 학생 면담도 하다니 작은 학교인가 보고 그 생각 하나랑 두 번째는 진짜로 그런 생각들 하세요. 밤늦게 찾아가도 되는구나. 상담자가 모든 걸 내담자에게 몰빵해 주는구나. 근데 그 뒤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그 뉘앙스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간 거는 뭐가 문제가 있나 봐. 왜냐하면 그렇죠. 또 입원 치료에서 너무 다른 처치를 하잖아요. 이 의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적인 정합성으로 이해하는 거지. 사실 저도 첫 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서 야 엄마보다 난데?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상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이 이런 것까지 해주는구나라고. 잘못된 형태죠. 네. 경계가 지어지지 않았고. 근데 이게 이 경계선이 앓고 있는 이 내담자 여학생이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젖을 달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조금씩 좀 더 엄마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걸 점차 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장의 마음도 전혀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처음에는 그래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 내가 학생을 챙기는 마음에서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하다가 어느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어느새 이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이제 경계를 짓지 않는다면. 지금 이분이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비지적 치료가 나왔지만 그런 태도로 그런 스타일로 태도로 했다 학생 같아요. 상담을 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지도나 뭐 학생 면담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이분이 전문적인 심리 치료적 자격증을 갖춘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도 어떻게 보면 이 나이트가 이런 사례를 좀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적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관계 자체가 애매한 관계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주치가 이제 뭐 나왔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당신과 나는 내담자와 치료자 관계야.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어떤 식의 나름의 룰과 경계선이 있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중 관계거든요. 지금 상담자 역할과 학교 내에서의 학장님 애초에 참 이라고 하는 어려운 관계죠. 관계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참 유혹이 많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만 햇살님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중관계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데다가 사실 그 심리적인 어떤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 주변에도 보면 교회에서 아는 뭐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시는데 저 좀 상담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우와 이제 상담자 내담자 관계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맞아요. 문제가 되는지. 근데 저도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랑 막 친하게 지낸 동생 막 뭐 지인 예전에 막 많죠. 15년 전부터 알았던 분들 막 상담을 언니한테 받을래 막 이제 이러고 와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퍼를 하죠. 우리 좋은 선생님 있다. 이제 이러면서 리퍼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장기간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막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여기서 치료자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오래된 이제 우정을 쌓아온 사람이었는데 내가 상담자가 된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이중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과 또 친구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룰을 정해야 되고 한계를 정해야 되고 뭐 치료 시간에는 만나지 않고 더 상담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고 이제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친구 관계라는 게 이제 섞인다. 애매해지지.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께서. 근데 정반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기업 상담 장면에서는 이중관계가 기본 베이스거든요. 같은 회사 동료지만 내담 대상이죠. 근데 회사 내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상담사와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다. 어떤 뭐 같은 동호회를 한다라거나. 어쨌거나 좀 가까운 직원으로서의 사내 동호회. 사내 동호회를 같이 한다거나 가까운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우니까 나를 잘 아니까 상담해 주세요보다는 치부라. 저분에게는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치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치부는 아니지만 치부라 생각하는 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뭐 이분 배정해 드릴까요?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아는 분이라서 좀 다른 선생님이 해주세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오히려 이중관계를 내담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밌다. 근데 이제 이게 내담자 상담자 관계를 일반인 분들이 어쨌든 상담 경험이 없으시면 어쨌든 나름의 렌즈를 끼고 보실 수밖에 없죠. 근데 뭐냐면 상담자는 이렇게 내담자가 이런 거 힘들어한다고 할 때 그걸 잘 들어주고 끄덕여주고 힘드셨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전달하기 쉽지 않은데 상담자가 자신의 충동적인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나름의 화를 내서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은 싸해지더라도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아까 햇살님이 말한 것처럼 15년 된 어떤 친한 여동생이 언니 나 잘 알잖아. 내가 딴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럽고 그러니까 하자 했는데 이거는 상담자로서 그러면 뭔가를 다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조금 뭔가 좀 엄격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를 언니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거리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거리감들이 있어야 필요한 치료자적 여러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러고 나면 만약 그렇게 해서 어렵게라도 잘 되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정말 깊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뭐가 됐어요? 사적인 관계가 결렬될 수가 있는 부위도 생기는 거죠. 그냥 그 전에 알아왔지만 그냥 상담하고 어쨌든 뭐 자주 볼 사람은 아닌 그런 이미 이렇게 형성됐으면 모르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과정 자체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관계도 사실은 결렬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중 관계에 대해서 뭐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이 사례 속의 학장님은 경계인 분을 만나셔서 더 속된 얘기로 말린다 그러잖아요. 말리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학장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 싶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유도됐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고 멀리 이제 혼자 고학하고 있는데 나 아니면 누가 받아주겠어라는 마음 막 계속 더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요. 오늘 이제 치료편이니까 사례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치료 생각해 보면 좀 뭐라 그러죠? 공통적인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는 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치료의 어떤 지침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치료적 접근 예를 들자면 뭐 정신분석적 치료 내지는 뭐 인지행동 치료 뭐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으로서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후자를 하기에는 저희가 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통상 내려오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는 앓는 분들을 위한 치료적 지침 정도로 그래도 주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바드의 치료 지침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볼까 해요. 가바드는 이제 국내에서도 그죠? 역동 정신의학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전문가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요. 가바드의 치료 지침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치료 동맹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치료 동맹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뭐죠? 치료 동맹? 이게 무슨 동맹인가요? 사극도 아닌 것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자와 상담자 내담자가 서로 합심하는? 합심해서 눈치 보지 말고 잘 좋은 라포를 형성하고 라포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치료를 위한 약속을 하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거는 형식으로 치료 동맹의 어떤 형식으로 포함이 되죠. 그 마음과 몸과 시간과 노력을 다해 서로 오해 소지가 있어요. 네. 몸과. 지난번에 한번 다뤄주셨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명시적인 아니면 암묵적인 치료 목표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어떤 치료적 파트너십. 파트너십을 치료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기본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키워드 심리 상담 그죠?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 거에서도 치료 동맹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치료 동맹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이거는 기본이 모든 내담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상담자와 내담자가 해야 되는 건데 또 이게 유독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는 분들이 왜 그럴까? 사실 왜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 치료 동맹을 어렵게 할까요? 또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는 분들이. 그러니까 동맹을 초기에 맺을 때 규칙을 여러 정하게 되는데 대표적 규칙이 뭘까요? 시간. 대표적인 거는 어떤 상담 시간을 언제 받을 것인가. 그렇죠. 무슨 요일 몇 시에 하기로 했다라든가 일주일에 한 몇 번 하기로 했다라든가. 네. 그런데 요걸 되게 쉽게 깨버리죠. 갑자기 이 상담사를 안 달라게 만든다 그래야 되나? 뭔가 문자 하나로 밀당. 지난번에 밀당 얘기했었거든. 밀당 비스무리하게.
그런 경험이 제가 겪은 건 아니 저와 같이 있는 네. 분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경계선 아니었을까라고 좀 같이 네. 이야기했던 분인데 이제 근무 시간을 마치고 상담사들끼리 회식을 갔는데 그래서 한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지금 상담실 앞에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미 원래 그 약속 시간이 기억- 아니죠 당연히. 아니기도 하고 어. 보통 기억 상담을 하는 시간이 아닌 아닌데 시간대. 저녁 늦게 해서 저 지금 상담실 앞에 와 있어요.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온 게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쑥불쑥 나타나는 뭐 이건 한 예지만 어쨌든 이런 동맹을 처음에는 맺긴 맺겠죠. 처음에 맺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합시다. 우리는 일주일에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이런 목적으로 갑시다. 처음에 오케이 하지만 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상담사가 지금 필요한 이 순간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불쑥 나타나고. 그러니까 상담사로부터 그걸 만약에 동맹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때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좀 곤란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막 그 나쁜 사람처럼 느끼게 유도하는 그렇죠. 그렇게 그 동맹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네. 게 있죠. 그리고 치료비의 상담비에 치료비,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규칙을 정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50분을 만났는데 치료비는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제 이렇게 정하는데 이제 초기에 아니 선생님은 그럼 지금 돈 때문에 저를 만나시는 건가요? 돈 벌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사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제 선생님 뭐 순수한 마음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상담비를 내는 것에 대한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책정 과정도 그렇지만 만약에 늦게 냈어. 그거에 대해서 아유 뭐 주셔야 되는데 뭐 깜빡하셨나 봐요. 그러면 뭐 지금 방금 같은 얘기 아니 뭐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뭐 선생님 이거 사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걸 좀 더 이따 낼게요 선생님.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담비가 자꾸 이제 밀리는데 그 밀린 상담비를 달라고 하는 게 이제 당연히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전문인의 그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선생님 역시 정말 돈 보고 지금 치료하는 그런 선생님은 내가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갑자기 죄책감을 막 느끼게 죄책감과 하고. 그리고 난 나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내 남자를 돈으로만 보고 이러고 있나? 막 이제 이런 막 복잡한 부분을 막 감정이 건드리죠.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회의와 죄책감들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힘들다. 그러니까 이 동맹이 잘 유지가 돼야 이게 치료비든 시간이든 그 동맹대로 잘 흘러가면 굉장히 관계가 편해지는데 진행하는데 당연히 치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데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동맹을 좀 막 건드려 버리니까 되게 서로 불편한 감정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불안정성이 핵심인 거잖아요. 경계선 성격장애 인분들은 그러니까 심리 구조가 대단히 기복이 크고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심리 구조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건 결국 현실의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 일상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물론 예외는 있죠. 유연성은 있어야 되지만 그 하에 진행을 해야 돼요. 스스로 행동이든 누군가의 관계적 행동이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라는 게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지금 상담 관계, 치료 형식의 설정에서도 그대로 작용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아까 햇살님 말한 것처럼 상담자도 이 지금 땅 파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가 어떻게 보면 노동을 다른 수익적 노동을 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동안 이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수익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묘하게 약간 이기심처럼 죄책감 느끼게 이제 자극하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 난 정말 인간적인 어떤 애정을 가지고 정말 당신이 좋아지길 바라지만 동시에 나는 나도 살아야 되고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상담자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남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치료적 세팅을 한다라는 건 단순히 지금 상담자를 위한 상담자의 관계적인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남자가 현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익히게 해주는 게 대단히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치료자가 그래서 만약에 죄책감이 그때 느껴져서 그래요. 그럼 이제 무료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네. 주변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꺼번에 주시든지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렇게 하는 그렇죠. 상담자도 있어요. 근데 나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이제 학장이랑 했던 그 사례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여의사랑 어떻게 여의사가 제한을 확실하게 둬가지고 안정을 되찾았잖아요. 미트 세팅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 2번 장면이었기 때문에 얘가 탈출을 하지 않는 한 치료 장면은 계속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의사가 찾아갔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일반 상담실 바깥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상담실 같은 곳에서 이러한 이제 동맹을 깨는 요구들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하는데 그걸 안 들어줘. 말 그대로 화나고 삐져서 안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유지하는 건 맞는데 리미트 세팅 제한을 두는 건 맞는데 그래서 튕겨나가는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딱 문득 제일 많이 드는 걱정이에요. 그거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예.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또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게 되거든요. 요구를. 이제 그래서 그게 사실 말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불쑥불쑥 상담소에 와가지고 다른 내담자하고 상담하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밤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예를 들자면 아까 뭐 그 자기중심적 말씀하셨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심적으로 되게 급해서 그럴 수 있어요. 확 올라오는데 막 불안이나 공포나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상담 저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주면 저 정말 제가 저를 어떻게 할지 될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선생님 제가 집 앞으로 갈까요? 뭐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자. 그런 딜레마에 많이 처하게 하는 게 사실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햇살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게 정말 좋아요. 이게 복잡하고 이게 사실은 아주 표준적 정답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서 전문가마다 그리고 그 내담자의 구체적인 속성마다 좀 다르게 대응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정말 자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목숨을 잃을 만한 어떤 그런 뭐 외적인 위협보다는 그 내적인 어떤 위험성이 느껴진다 싶을 때는 사실은 그렇죠. 뭐를 한 라인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라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초반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닥쳐가지고 아유 그래요? 아이고, 나가기 어려운데. 이런 때는 그냥 한 라인에 전화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갖다가 방치하는. 나를 갖다가 내가 싫어서 이러는 거야. 이 사람 무성해.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경계선 성격장애에 해당되시는구나 싶으면 원래도 초반에 상담 계약과 관련해서 상담자하고 요런 것들을 형성하고 요건 이렇게 지키실 필요가 있고 라는 거를 이제 사인 같이 하죠 이렇게 아니면 고지를 하죠 이렇게 명료하게 근데 이제 상담 첫 1, 2회기에 그렇게 안 됐더라도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제 파악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미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뭐 목숨을 담보하는 즉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서 얘기하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선생님 저 진짜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상담실에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이 검증된 바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상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도움이 됩니다. 라고.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 앓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이거를 받아주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이 만족을 막 그래요. 그럼 상담비도 깎아줄 거고 뭐 더 해줄게요. 뭐 상담 더 해줄 거고 특별하게 봐줘서 뭐 더 치료 시간도 늘려주고 아무 때나 만나주고 이게 좋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딱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이제 공감적으로 설명해주면서 그 경계를 지킬 때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시고 그게 더 치료적인 환경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 속에서 경험하고 안정감을 있어요. 느낀다는 말이 되게 와닿네요. 왜냐면 스스로도 본인의 어떤 충동이나 이런 가변성 때문에 이게 계속 출렁거리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전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내담자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죠? 선생님 저 그렇게 많이 힘들고 급했는데 뭐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자면 오랜만에 우리 상담사 분들이랑 맥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넘어가주면 다행인데 어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는 분들은 아니 선생님 제가 그렇게 지금 위기고 선생님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데 선생님 그냥 고작 맥주 드시고 있었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전 진짜 사소한 선생님한테 별 의미 없는 사람인가 봐요. 아니면 아까 우리 햇살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시간만 따박따박 되면 만나서 그냥 저한테 뭐 쉽게 말하면 빨대 꽂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돈만 아닌데 받았어요. 뭐 뉘앙스가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건 저는 그 변함이 없는 게 만약에 거기서 내가 뭔가 조금 변화해서 말을 한다거나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꾸며서 이야기한다거나 하면 더 나쁘게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 같아요. 네. 일단 베이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제 말은 이제 저 같으면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솔직함의 정도를 너무 소상히 얘기할 소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제 뭐 지인들과 친구들과 오랜만에 어려운 시간 잡아서 시간을 막 갖고 있던 거였다. 그런 거죠. 그래요.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걸 안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면 안 돼요? 얘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듣는 것만으로도 진 빠져요, 지금. 치료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약속하는 것에부터 이렇게 사람을 진 빠지게 하면 어머, 너무 힘들다, 이분들. 근데 이게 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내, 상담 내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치료 동맹하고 한계 설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터 하는 건데 이것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치료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포멀한 무엇인가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키도록 서로 간에 조율을 해나가는 거가 이미 우리 내담자 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좀 안정화된 어떤 체계나 구조를 갖게 하는 현실감을 갖게 하고 상대방 입장에 이런 게 사실 있었지. 되게 급한 거는 나긴 하지만 뭐 이런 걸 계속 좀 가져가게 하는 그 과정 이라는 거죠. 요거하고 치료라는 게 별도가 아니라. 상담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형수쌤 설명에 그게 되게 와닿긴 했거든요. 이런 관계 자체가 현실감을 갖게 하는 거다라는 아까 초반의 설명이 되게 와닿기는 했는데, 나도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져요. 얘랑 이 밀당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분들이랑? 이런 느낌이. 근데 그래서 도전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 지인들과 어렵게 시간 잡아서 자리 가졌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진짜 저 선생님한테 너무 사소하네요. 저 상담 못 하겠어요. 상담 안 할래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 내 삶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존중되는 것들을 아마 파악하시는 게 살아가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 오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붙잡으려고 또 안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안 붙잡는다고 조기 종결이 돼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뭐라죠 좀 더 봐주고 사과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려 들어간다는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기존의 내담자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패턴. 그러니까 그게 나아가면 이제 일종의 어떤 조종이라고 하죠. 매니퓰레이션. 조종의 그 방식이었던 거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유사 반복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덥석 또 그걸 또 물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지내길 바랍니다. 다음 분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는 거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그 지금 당장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제 입장이라는 거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살아오시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생각해보고 좀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온 다음엔 또 아니 생각해 보니까 뭐 또 너무 제 입장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만약에 다시 돌아왔다면 뭔가 한 단계 치료적으로 한 단계가 살짝 넘어간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보내야 돼요. 그 단계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계단이라는 거 올라갈 때 한 계단을 또 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워낙에 기복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특징이에요. 이 되는 경계사 듯 하다가, 성격장애 분들은 뭔가 좀 한 단계 올라갔어. 뭔가 이번 회계에 상당한 어떤 진전이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여지없이 다음번에 또 확 안 좋아지는 모습을 가져와요. 그래요. 그래서 낙담을 상담자를 하여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거를 마라톤이야. 마라톤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라톤에는 허들이 없잖아. 이건 이거- 허들 뛰면서 마라톤 하는 것 이 같으니까. 좌우에서 그 마라톤 트랙 좌우에서 그 물 호스로 계속 뿌린다. 좌우에서 뿌리는 거야. 그거 맞으면서 계속 가야 되는 갑자기 그런 비유가 생각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그냥 어느 정도는 나쁜 역할을 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자가 어느 정도 나쁜 역할. 그러니까 이 나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담자분 기준에서 나쁜 역할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내담자가 자해를 하고 온다. 내지는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우리 아까 사례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선생님 너무 이제 뭐 한 번도 제대로 연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나마 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한 이성인 상담자분이면 사람이 상담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뭔가 진한 제가 어떤 애정 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정말 다른 사람하고도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얼굴 없는 미녀. 뭐 약간 그런 뉘앙스 아니었어요, 영화가? 뉘앙스가. 그래서 선생님 뭐 상담 시간 말고 끝나고도 저랑 이렇게 같이 연인으로서 얘기해주고 뭐 그렇게 저를 대해주고 그러시면 안 될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 받아주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 윤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리 강령인가 뭔가에? 절대 안 된다? 섹슈얼한 어떤 그 관계는? 그렇죠. 우리 아까 사례에서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가 내담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그냥 치료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규칙, 여전히 모든 우리 윤리 강령이라는 게 규칙을 위한 규칙. 그러니까 그냥 윤리 강령이 말이 강령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지켜요. 안 지키면 페널티 막아 이게 아니라 어쨌든 상담의 진전에 도움이 안 되고 내지는 내담자나 또 치료자의 해가 가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냥 어쨌든 뭐 무슨 위에서 뭐 전체적으로 다 지키기로 한 거니까 지키세요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은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잘 못 열겠어요. 제대로 연애도 못 해보고 선생님 제가 사람 자주 헤어지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나마 쌤하고 지금 이렇게 뭔가 상담 이쯤하고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랑 연인을 해봐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 그 내담자가 원한다는데 설득당해. 아니 나 그렇게 지금 설득 당하고 있어. 그렇게 지금. 한다니까요? 내담자가 원한다는데 제가 정말 이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건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저희는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제 자격증 박탈됩니다. 라고 할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럼 어쨌거나 뉘앙스로 보면 빡 잘라야 된다는 소린 거네요. 그런 요구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정말 연애를 잘할 것이냐. 그리고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또 이 상담에 그럼 온 거냐. 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제가 치료자의 역할로서 남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 정말 장기적으로 이성하고도 교제 잘할 수 있고,
정말 마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연구를 해봐도 그렇게 해서 잘 제대로 좋게 끝난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든 좋게 끝난 거는 거의 없다. 난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첫 그럴 수 마디가. 전 다르죠. 이 여지껏 이런 성격이면 제가 지금 진이 왜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경계인 분들의 감정도 받아주셔야 되면서 상담자분들이 네. 끊임없이 그 설득을 함께 뭐 보면서 좀 계속 진 빠지거든요, 진짜. 그 말씀해주신 뉘앙스들이. 근데 감정을 수용해주고 위안해주면서 동시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정선도 나쁜 것과 착한 것의 그 적정한 온도를 또 맞춰야 되고 너무 힘들다 진짜. 근데 진짜 전 첫 마디가 딱 그 생각 떠올라요. 지금 제가 형쌤한테 설득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선생님 전 달라요. 전 그런 연구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랑 좀 다른데요. 이 얘기는 진짜 난 대본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결국 역시 날 돈으로 보셨군요. 이 얘기 나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집요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있는 대로 상담자가 아닙니다. 뭐 이러한 어떤 기대나 요구를 하시는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얘기도 들어보고 또 연구 결과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그러고 나서도 되게 선생님은 정말 본인 중심으로만 본인 기준으로만 저 상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찜찜하고 미안하게 그렇게 남게 해요. 그래서 갖고 가야 돼. 담아내고 가야죠. 뭐. 네. 담고 가야 되는 네. 부분이 있죠. 또 이 나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뭐가 또 있냐면 이제 역전이하고 관련돼 있는데 역전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역전이 그거죠. 가장 많이 알려진 역전이는 상담자가 자기 과거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경험 그 관계 태도나 감정들을 이 내담자한테 유사하게 딱 투영해버리는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상담자인데 우리 만병쌤 이 내담자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왔어. 어때? 별로야? 아니야, 딱 좋아. 딱 해보고 좋아. 싶었어 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실제 상담자로서 여동생이 있는데 자라면서 부모님이 내가 오빠지만 여동생을 엄청 편애했어. 그래가지고 여동생에서 나한테 너는 동생만도 못하냐. 그러면서 오빠답게 행동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 그래서 내가 부모에 대한 원망감, 동생에 대한 질투, 동생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갖고 자랐는데 상담자가 됐어. 나 안 할래. 아니, 결론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고 왔는데 이제 만병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만병쌤 나름대로 삶에 고충이 있어서 어쨌든 의지를 할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왔겠죠. 왔는데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막 만병쌤은 힘들어하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들으면서 속으로라도 네가 그렇게 하니까 고생을 하지. 참 진짜 한심하다. 그리고 겉으로도 이렇게 부드럽거나 공감적이지 못하게 되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요. 한다든가 참 주변 사람이 고생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 있는 밑바탕에는 제가 상담자로서 제 여동생의 느낌이 뭔가 나와서 여동생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상담자인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역전이죠. 투사적 동일시는 내담자가 던진 감정을 상담자가 직건주라는 거고, 그래가지고 다시 역전이는 돌려주는 그 과정들이 상담자 지 발생해버리는 문제를 내담자한테 지금 쏟아붓는 거고. 지금 그렇죠. 그런데 돌을 닦으시는군요, 세 분은. 정말. 상담자가 된다는 거는 도인이 되는 게가 진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득도, 네. 정말. 그게 뭔 것 같아요. 정말 교과서적 얘기지만 그래서 상담자가 성숙하고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결국 저는 상담자의 유일한 치료 도구는 상담자 그 자신이라고 생각되니까 내가 나를 써서
이렇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나를 잘 관리하고 뭐 이렇게 돌아보고 뭐 어쨌든 뭐 그래야 되는 어떻게 뭐 저 맞아. 끊임없는 이 자기 성찰과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담자들 중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지만 여러 차례 이제 내담자가 여럿 있잖아요. 뭐 계속 만나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되게 힘들어 하는구나. 또는 답답해 하는구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담하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게 내 요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 때문인 거야. 그런 것도 역전이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을 잘 하는 게 아주 전문성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가 전이는 반대로 그죠? 내담자가 자기 과거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태도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상담자한테 이렇게 투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담자가 의 속성으로서 특징으로서 그렇게 느끼게 내가 행동하게 된 건지 어디까지가 나의 문제, 역전인 건지 그리고 수사적 동일시를 되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전이와 역전이가 맞붙어서 지금 작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면은 요런 면을 가지고 내담자가 시작은 했는데 거기에 나의 일부분이 있어가지고 얹혀져가지고 이렇게 반응으로서 다시 내담자한테 돌아간 건지 아니면 나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그게 또 내담자를 자극해서 그게 나한테 이렇게 돌아온 건지 요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이제 전문성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안 뒤에 그걸 어쨌든 치료적인 어떤 변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요 역전이 중에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는 분들인 경우에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좋아. 역전이가 또 다른 게 뭐냐면 어쨌든 내담자가 유도를 해서건 그죠? 상당 부분 역전이어서 내가 그런 게 있어서건 상담자가 분노, 화가 이렇게 막 날 때가 있어요. 상담자한테 상담자 스스로가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되게 이제 비난을 하고 싶거나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아까 진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겪은 내담자분 중에는 매주 시간을 바꿔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3시다. 그리고 그 주 2회 하셨었던 분인데,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거로 해서 이거 해야 돼가지고, 다음 주에 시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요거는 한번 지금 정하면 쭉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한번 설명 막 드렸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한 2주 있다가 또 그렇게 해요. 그거를 안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뭘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아까 말한 미안함, 죄책감, 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짜증을 넘어서 화가 막 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화를 그냥 쏟아붓는 거냐, 내담자한테. 그건 또 아닐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들여다보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햇살님 말처럼 이제 그거를 좀 품고 가고, 그랬다가 이거를 어디까지가 내 부분인지, 어디까지가 내담자가 유도한 부분인지를 잘 분별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돌려줘야죠. 돌려준다는 게 보복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아니어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 그러고 싶은 거야. 난 내가 상담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든다니까요. 근데 그 그러니까 막 경로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미묘하게 뉘앙스가 비난이나 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또 그걸 귀신처럼 알아요. 원래 내담자 분들은 그런 대인관계에 좀 더 센서티브한 분들은 오시잖아요. 더군다나 요 경계선 성격 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누군가를 화내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자기 심리 마음 안에 어떻게 말하면 두 측면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 중에 나한테 화내고 비난하는 그런 자아를 이렇게 상담자한테 이렇게 지금 얹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 더 민감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그러니까 리오운, 그러니까
뭐 제 소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그게 사실은 그 내담자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겉으로 꺼내서 아까 말한 대로 지난 갈라치기를 만들었거나 자기 안에 있는 부분이어서 서로 뭐 미워하고 비난하고 한 부분인데 그거를 투영 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내 안에 있는 부분이구나. 그걸 내가 인정하고 조종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가져가게끔 도와줘야 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친구일 때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은 이제 아니죠. 아직 어렵지 않겠어요? 상담자하고 내담자, 그러니까 치료자 내담자 관계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는 분이 친구거나 연인이거나 배우자야. 이렇게 호러처럼 이렇게 호러인데요? 진짜 그럼 호러야, 어떻게 호러. 해야 될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치료자의 경우엔 역할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은 상담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거고 50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비용을 받는 거고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제 이게 친구나 배우자나 연인이 되면 이제 이게 없잖아요. 역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치료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치료해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자기가 치료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내담자 중에? 되게 매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 성적이거나. 그렇게 하는데 뭐라 관계를 그러죠? 오래 감정적인 유지 게. 못하니까 왜 연인과 라스베가스에서 그날 저녁에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왜 만난 당일에 막 한두 달 되게 불같은 사랑을 하고 네, 네. 동거를 하시던 뭘 하시던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백년가약 맺는 식의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결혼 관계가 잘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서 상담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건 되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유지를 하고자 하는 본인의 그렇죠. 그게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어떤 나한테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상담실을 오시는 경우는 그래도 경계선을 앓는 분 중에서는 또 굉장히 건강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적인 성격 자체는 자기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릴 때의 경험들 때문에 하는데 어느 정도 인간의 특징은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아까 뭐 나의 역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듯이 이 성격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그런 통찰이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같은 걸 가질 수는 있다는 거죠. 나의 성격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통찰이 전혀 없고 또는 지적 자원 자체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훈련 안 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사례에도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뭐 상담사가 지난번에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도 수긍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이거죠. 친구들이 그러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러면 속된 얘기로 쌩 깐다? 나도 안 보면 되지 뭐. 네가 나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끝이 안 좋은 인간관계를 항상. 그러니까 친구분이 생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경계선 성격장애 앓는 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경험한 경계선은 아니었겠지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쌩까게끔 만들어요 상대를. 맞아. 그리고 걔를 욕하고 댕겨요. 걔가 나를 이래갖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근데 그 이렇게까지 해줬는데가 순전히 자기 수준에서 편집된? 그렇죠. 편집되거나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왜곡된. 보고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네. 옆에 사람은 그랬어? 너 속상했겠다. 너 황당했겠다. 뭐 이렇게 되는 그게 결국 또 이제 갈라치기로 가는 거죠 네,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어주는 게 되게 와 이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합리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일반적인 관계에서 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힘들 어렵죠. 것 같아요. 네. 네. 부모여도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좀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모도 감당이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뭐 자살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뭐 본인이 뭐 어려움 호소하기도 해서도 그렇지만, 감당이 너무 안 되시니까, 상담 권유하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들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혜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성격장애 앓는 거 본인이, 아, 그래, 나 심각해. 나 좀 고쳐야겠다. 딱 동기도 막 충만해서 오거나 그런 경우들은 좀 드물죠. 오히려 주변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관계가 확 어떤 파행으로 치달았거나 뭐 자살이나 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그래 이제 좀 도움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그래도 뭐 네가 좀 믿음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좀 도움을 좀 받고 그래 보자. 그래서 뭐 알았어요 우선 가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좀 더 많으시지 않나. 어쨌든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대하셔야 되는 그죠? 뭐 배우자나 친구나 아니면 뭐 직장 이런 경우들 그죠? 어쨌든 일관되게 좀 대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냥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는 좀 더 유연하게 그 어떤 그때그때를 고려해서 대할 수 있다면 이분은 조금은 고지식하다 할지라도 일관된 방식으로 좀 한결같이 대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도 하면서 아닌 거는 아닌 거를 이렇게 너무 그 매정하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닌 거. 그거를 내가 너 친했고 안타까우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으니까 막 하는 순간 오히려 더 관계가 꼬여들거나 결과적으로 막 나중에는 이 학장님 우리 아까 그 사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여학생이 그 주치의가 그러니까 리미트 세팅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학장 안정적으로 욕했다 됐고 그랬어. 학장을 오히려 욕했죠. 네. 자기 그런 요구들 다 받아줬다고. 그래서 날 이렇게 망쳤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런 것보다 그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라든가 네. 가족, 네. 연인이라면 이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뭔가 이런 일관된 태도를 해야 될 이유, 그리고 한계를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그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는 얘기 듣고 나서 알았어. 아 맞아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할게라고 해서 그냥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그런 걸 겪고 있으면 남편분이 다행이다 오늘 확실히 알아먹은 것 같고 알아먹었다 하네.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잘 되겠지라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끊임없는 오르락 내리락 중에 살짝 오르락 한 거다라는 그 마라톤이다라는 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말씀들에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증상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 떠나지 말고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으면은 이제 오늘은 굉장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 막 온갖 비난과 폭언과 막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나쁜 사람이 돼서 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되는 사람이 오늘 됐어요. 너무 힘들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은 갑자기 세상 최고의 배우자가 된 것 같이 너무 또 기분이 좋아. 막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패턴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세상 더할 나위 없는 배우자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다라는 거를 이제 끊임없이 좀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만병생 입이 반쯤 벌어지셔서 아니 되게 건강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상담자 선생님들이 건강하신 거는 저희가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건강한 상담 작었지 뭐 자기 관리하는 일한데 친구나 배우자나 옆에 있어주는 누군가가 강하고 건강하고 강건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 단어가 있구나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어휘가 좀 딸려서 그래서 그렇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그래서 강건한 그리고 정말 따뜻함이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분하고 잘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그죠. 그쵸. 치료 받다가 그냥 중단되고 뭐 이런 거보다 정말 도움이 되겠죠. 정말 뭐 더 치료적일 수도 있을 것 귀신, 같아요. 저는 진짜 네. 귀인이지 귀인. 그렇게 안정되고 이 모든 분노를 다 받아주면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 얼마나 건강하고 자기가 안정돼 있는 사람이겠어요.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 거라는 거죠. 치료자는 어쨌든 간에 상담하고 뭐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머리에 잔뜩 가슴에 잔뜩 얹고 가게 만드는 내담자인데 경계선 성격장애 그래도 끝나고 그래 마음을 좀 털어놓자 내려놓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다른 걸 하기도 하고 자신의 뭐 개인적인 가족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이 그 배우자거나 늘 이런 같이 분들은 있어야 되는. 이거는 365일 시스템 함께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막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음. 그런 과정에서 진짜 진짜 사랑 또 사랑도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아프구나라는 걸 알고서 있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그 헌신의 요소가 참 큰 것 같아요. 만병님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저는 옛날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였던 분도 어떤 분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1, 2년 지나서 어떤 남자분 을 또 상담을 했는데 지난번에 상담을 했는데 그 뭐 최근에 어떤 사귀었었던 여자분이랑 헤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만나는 과정상에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정말 정말 심신이 피폐해지고 너덜너덜해졌다 하고 왔어요. 여기 들어보니까 제가 1, 2년 전에 상담했었던 경계선 성격장애 어떤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착한 남자였는데 나름대로는 계속 이제 교제하고 품고 가려고 했었던 버텨주려고 했었던 했는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그 결렬이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정말 피폐해진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분도 이제 상담 또 받았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상담자 치료자로서도 정말 어려운 스타일이신 건데 이거를 함께 생활하는 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상대편인 분이 어떤 애정 때문에 이 경계선 성격장애 앓는 분을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으면 그분이 상담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받으면서 하는 게 되게 현실적인. 품어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럼 상담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도 보고 의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는 분들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정말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니면 1차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여겨지는 그 분이 아니라 그 분을 1차적으로 보살펴야 되는 그 분을 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꽤 있죠, 뭐. 그래서 아까 심적으로 건강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건강하기가 쉽지 않고 그게 그런 조 유지될 뿐이면 그분이 상담자를 하셔도 될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도 상담을 받으시면서 그죠? 어쨌든 한 번에 맺었던 인연이고 나도 사랑하기도 하고 내 예를 들자면 어떻게 보면 내 아이의 엄마고 이런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정말 그 당사자인 아내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떠셨어요?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표정이 안 좋아진 게 경계선 성격장애 하면 제가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명의 이제 사람이 있어요. 제 과거 지인들 중에. 근데 한 명은 지난번에 소개편 저희 39화 40화에 소개편 들으면서 내가 그냥 걔를 경계선이라고 낙인 찍고 싶었구나. 그래야 내가 나쁜 애가 안 되니까 라는 걸 좀 오해를 풀었고 또 한 명은 계속 다시 생각해봐도 그 친구는 경계선에 굉장히 가까웠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떠오르는 친구가 이제 둘이 있어요. 근데 둘 다에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포기했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한 2, 3년가량 그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들인데 내가 힘드니까 모르죠. 그 친구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아까 역전이 전이 얘기에서도 지금 되게 많은 생각이 있고 근데 제가 힘드니까 그냥
제 쪽에서 확 잘라 버린 건 거죠. 나 더 가다가 내가 말려버릴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하면 안 되는 방법을 내가 다 했었구나. 이제 이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강하지 않았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근데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상담은 빠르게 포기한 게 정말 급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잘했구나. 하도 되게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복잡하게 끝나는. 그래도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이건 인정하니까 건강한 건가? 다시는 그 둘에게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소스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도 잘 지내? 내지는 뭐 단체 문자로라도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만병쌤이 그 사람들의 치료자가 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왠지 내가 구제받을 것 같아서.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짐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강하면이라는 그 햇사님 말이 되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고 싶진 않아. 강해지고 싶지 않아. 그냥 약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사실은 지금 더 크긴 해요. 이거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모든 그것도 사람과 다 선택이지 좋게 지낼 뭐. 필요 없어. 맞아요. 그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 좋은 사람이 되겠고. 내 아들한테나 좋은 사람이. 그렇지. 그것만 해도 너무 어렵고 너무 큰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너무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맞추거나 최소한의 평균적인 좋음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그것도 저는 약간 신경증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현대인의. 오케이. 내가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서 내 인간적 성장을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느 선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인정하고 또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하고 좀 더 쓰고 더 잘하려고 쓰고 이렇게 사는 자기가 아니겠어요? 만병님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굉장히 아까 네. 그 두 친구는 되게 짐 같은 애들이에요. 마음의 짐. 한 번도 인간관계를 그렇게 끊어본 적이 왜 없어요. 그분들까지 품으면 정도로 강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그리고 생깁니다. 어디까지 더 좋은 사람 되려는 거야? 그러니까 방문을 부시고 나면 마음이 되게 달라져.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힘이 이렇게 세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가족이고 자녀고 뭐 이제 배우자고 이렇다면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친구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연락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 외에 또 여러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만약에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정말 충분히 지금 풍성한 상태다 심적으로 그럴 때는 그래요. 뭐 짐이라면 그걸 챙겨서 데리고 갈 수 있겠지만 굳이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왜 나를 깎아가면서까지 뭐 그렇게 챙겨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 감정, 자기 챙기는 거에도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역시 따뜻해 훈훈한 마무리. 내가 워낙 내 상담실에 보내는 걸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그래야 되겠다. 또 우리 햇살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 자꾸 말이 안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좀 사례들이 무거워지죠. 막 떠오르는데 이걸 제 사례니까 말씀을 드릴 그렇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막 맞아. 뭔가 뭐 무력감과 죄책감과 좌절감들이 막 떠오르는데 이제 이런 감정이 바로 이 경계선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일으키는 감정이다를 또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림. 그래서 알고 가야 되겠다. 계속 알아차리고 내적 성찰이 계속 필요하다. 진짜. 정말 도인이 되는 길, 뭐 상담사가 되는 길은 정말 끝이 없다. 아직도 과정 중에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되게 구원자처럼 대단한 뭔가를 해주려고 나서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치료를 못할까? 뭐 그렇게 그죠? 너무 끌어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정말 또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치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이제 잘된 예들을 보여주는데 다른 형태의 이제 뭐 마음 건강에 문제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 지침이라든가 뭐 또는 그런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잘 따르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대하면 그런 그
좋았던 모범 샘플들처럼 흘러가는 게 있는데 분명히 경계에서는 그렇게 잘된 예로 흘러가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이렇게 안 될 텐데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줘도 또 치료를 위한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라는 그런 끊임없는 좀 그 의심들이 계속 드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만큼 경계선 성격 장애를 다루는 게 굉장히 그 정말 어려운 거고 모든 우리 같은 상담사든 임상이든 정신과 의사든 네. 숙제일 것 같아요. 그냥 끝없는 숙제일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 그렇죠. 정말 계속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성찰도 그렇지만 그 계속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인 분들에 대한 연구들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우리의 그냥 내면의 성찰뿐만 아니라 그런 연구 성과나 그렇죠. 이런 면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전히 참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이게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수많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신 개개인 자체가 너무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너무나 다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직 정복되지 못한 모든 치료가 정복된 건 하나도 없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지침이 갖춰져 있는 장애들이 많은데 아직 그러지 못한 단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내 말의 뜻은 그렇다고 뭐 이건 못 다룬다, 치료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고 언젠가는 그냥 좀 외과적인 뭐 에이즈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정복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장애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방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품은 저의 의견이에요. 근데 그거는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 상담자가 그 마음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좌절감과 무력감을 줄 수 있는 대상자인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 나아지는데 뭔가 남게 되고 한 단계 그 단계가 계단이 얼마나 크든 간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상담자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해봤자 뭐해. 그러니까. 라는 게 되면은 결국은 실제적으로도 도움될 것도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역전이, 그죠? 이게 견디기 힘들 만큼 내담자가 너무 상담자를 갖다 몰아치고 막 부당하게 막 이거, 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상담자도 막 화가 막 올라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막 꾹꾹 눌러야 되고, 그죠? 누를 때까지 누르냐. 그럼 잘못하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따지면 정말 내가 문을 주먹을 때리고 싶은 정도로 이렇게 경로할 수 있거든요. 맞아. 아니면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제가 저하고는 조금 안 맞으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좋은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잘라내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액팅 아웃이잖아요, 일종의.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막 행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정말 그동안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저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다. 그건 이런 입장에서 좀 부당한 것 같고, 라는 부분들을 조금 raw emotion, 그러니까 날것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좀 잘 이렇게 눌러서, 요렇게 정말 그 섭섭함, 인간적인 섭섭함들을 자분자분 이렇게, 하지만 나름 강도 있게, 얘기하는 것도 치료적으로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러면 모습이 분노를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상담자가 너무 쌓여서 이런 폭발하지 않는 액팅 아웃을 하지 않는 거기도 하지만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은 그래,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섭섭하고 화가 나고 하는 게 있더라도 요렇게 좀 잘 내가 담아서 요렇게 표현한다면은 관계도 해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요게 가능하구나. 그렇게 상대방한테 와닿을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게
있겠다는. 그래서 그 거죠. 경계선을 앓는 분들이 치료자에게 던진 그 분노를 어떻게 담아서 다시 돌려주는가.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아, 그래서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구나. 내가 화난 감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상대방도 그래서 화가 났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치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정말 치료 상황, 그러니까 치료 장면이 아니면 배우기, 그러니까 익히기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숙한 부정적 감정에 대한 강도 높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거를 주변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부여받아보는 겪어보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어렵죠. 그런 걸 어렵게 만들기도 한 분들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그리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